새벽 4시입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대 아래에서 짧은 울음이 들리자 사람이 눈을 뜹니다. 고양이는 부엌으로 먼저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봅니다. 사람이 따라오면 다시 몇 걸음 움직입니다. 잠시 뒤 사료가 그릇에 떨어지고 고양이는 조용히 먹기 시작합니다. 방금 이 집에서 명령을 내린 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사람을 침대에서 부엌까지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자기 생활에 맞게 바꾸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장치는 사람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소리입니다. 영국 서식스 대학교 연구진은 집고양이들이 평소 편안할 때 내는 골골송과 먹이나 관심을 요구할 때 내는 골골송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요구할 때의 골골송을 더 긴급하고 더 불편한 소리로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이 소리를 분석하자 낮은 골골거림 안에 더 높은 울음 성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간 아기의 울음에서 두드러지는 음역과 겹치는 성분이었습니다. 높은 성분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다급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요구성 골골송이라고 부릅니다. 밥이나 관심을 얻으려 할 때 일부 고양이가 내는 골골거림입니다. 모든 고양이가 똑같이 내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효과적으로 쓰는 고양이에게는 분명한 결과가 생깁니다. 사람이 잠을 깨고 냉장고를 열고 사료 봉지를 듭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다시 냅니다. 고양이가 인간의 약점을 계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리를 냈더니 사람이 움직였고 성공한 행동이 반복된 겁니다. 새벽 4시의 규칙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귀가 사람을 일으킨다면 얼굴은 사람의 시선을 멈춰 세웁니다. 큰 눈, 둥근 얼굴, 높은 이마, 작은 코와 입. 사람의 아기 얼굴에서 두드러지는 이런 형태를 아기형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실제 아기 사진의 얼굴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아기형 특징이 강한 얼굴을 본 참가자들은 그 얼굴을 더 귀엽다고 평가했고 돌봄 동기와 관련된 뇌 영역도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실험은 사람의 아기 얼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양이 얼굴을 본 뇌가 완전히 똑같이 반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끼 고양이의 큰 눈과 둥근 머리가 왜 사람의 주의를 끄는지 이해할 단서는 됩니다. 다른 실험은 사람의 행동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본 뒤 작은 부품을 다루는 과제를 하자 성체동물 사진을 본 뒤보다 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각 탐색 과제에서도 주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귀여움을 봤더니 막연히 기분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손과 시선의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양이 얼굴을 오래 보고 목소리를 낮추고 손을 천천히 내밉니다. 보호하고 싶은 얼굴과 사냥꾼의 행동이 한 몸에 들어 있습니다. 택배 상자 옆에 장난감 쥐를 하나 놓아보겠습니다. 고양이는 곧장 달려들지 않습니다. 몸을 바닥에 낮추고 눈을 고정하고 뒷다리에 힘을 모읍니다. 장난감이 움직이는 순간 앞으로 튀어나가 앞발로 누르고 물고 뒷발로 연달아 찹니다. 접근하고 기다리고 덮치고 붙잡는 사냥 순서가 놀이 안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양이는 사람 곁에 살면서도 이 능력을 크게 잃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개에게 양을 몰고 썰매를 끌고 경비를 서는 서로 다른 일을 맡기며 몸과 행동을 강하게 골랐습니다. 고양이에게 필요했던 일은 이미 잘하던 쥐 사냥이었습니다. 사람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인간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독립성과 영역 행동, 매복 사냥을 많이 유지했습니다. 이 점이 고양이를 더 묘하게 만듭니다. 얼굴은 돌봄 행동을 끌어내는데 움직임은 작은 포식자입니다. 사람은 이 모순을 매일 봅니다. 상자에 들어간 모습을 귀여워하며 사진을 찍는 바로 그 순간, 고양이는 어둡고 좁은 곳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자세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사냥 능력이 고양이를 처음 인간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약 1만 년 전 서아시아의 초기 농경 마을에서 사람들은 곡식을 한 곳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장된 곡식은 사람만 먹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쥐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쥐가 늘자 그 냄새와 움직임을 따라 야생 고양이도 마을 가장자리로 왔습니다. 오늘날 집고양이의 주요 조상이 된 이 작은 야생 사냥꾼을 근동 들고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쥐를 줄여주는 고양이를 굳이 쫓아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 주변에서 쥐와 음식 찌꺼기를 더 쉽게 구했습니다. 사람을 덜 두려워하는 개체는 창고 가까이에 더 오래 머물렀고 그곳에서 새끼를 남길 기회도 늘었습니다. 누군가 야생 고양이를 붙잡아 앉아 기다려 쥐를 잡아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곡물 창고를 만들었고 쥐가 들어왔고 고양이가 쥐를 따라왔고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냥꾼을 허락했습니다. 유전 연구는 집고양이가 근동의 야생 고양이 계통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대 DNA 연구는 이후 고양이가 사람의 배와 육상 교역로를 따라 넓게 퍼졌다는 흐름도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든 저장고와 길을 고양이가 이용한 셈입니다. 곡물 창고의 쥐에서 시작된 거래는 아파트의 사료 그릇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사 전체에서 일어난 변화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의 성장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갓 태어난 고양이는 눈과 귀가 닫힌 상태에서 어미에게 의존합니다.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하면 주변의 냄새, 소리, 접촉을 빠르게 배웁니다. 이때 사람을 안전한 사회적 상대로 배우기 특히 쉬운 시기를 사회화 민감기라고 합니다. 연구와 수의 행동학 자료에서는 대체로 생후 약 2주에서 7주 사이를 중요한 초기 구간으로 봅니다. 이때 여러 사람이 부드럽게 만지고 안정된 목소리를 들려주고 불편하지 않은 짧은 접촉을 반복하면 새끼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손길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한 고양이는 낯선 사람을 더 강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7주가 지나면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학습은 계속됩니다. 다만 초기 경험이 출발점을 크게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고양이에게 명령을 주입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타났을 때 따뜻함, 음식, 놀이, 안전이 함께 따라오는 경험입니다. 고양이는 사람의 얼굴보다 먼저 행동의 결과를 배웁니다. 손이 다가와도 아프지 않았고, 목소리가 들린 뒤 밥이 나왔고, 무릎 위에 올라가니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야생 사냥꾼은 사람을 피해야 할 큰 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도 되는 사회적 상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국의 아파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양이가 현관문 앞에서 울자 사람이 방문을 엽니다. 소파 밑으로 장난감을 밀어넣고 기다리자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꺼내줍니다. 낚싯대를 물고 와 발 앞에 놓자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놀아줍니다. 노트북 위에 앉자 사람은 화면이 보이는 옆자리로 몸을 옮깁니다. 고양이의 행동 직후 원하는 결과가 따라오면 그 행동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이 반복 강화입니다. 어떤 행동 뒤에 원하는 결과가 계속 붙으면서 행동 빈도가 높아지는 학습 과정입니다. 그런데 학습하는 쪽은 고양이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문을 열자 울음이 멈춥니다. 밥을 주자 발을 밟던 고양이가 그릇으로 갑니다. 장난감을 흔들어주자 키보드 위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도 자신의 행동 뒤에 불편이 사라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빨리 문을 열고, 더 빨리 밥을 주고, 더 빨리 낚싯대를 듭니다. 고양이는 효과가 있었던 신호를 반복하고, 사람은 고양이를 조용히 만드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양쪽의 행동이 맞물려 점점 단단한 생활 규칙이 됩니다. 반복이 쌓이면 집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새벽 울음을 줄이려고 자동급식기가 생깁니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고양이를 위해 캣타워가 가장 밝은 창가로 이동합니다. 소파 모서리를 긁자 스크래처가 그 옆에 놓입니다. 택배 상자는 버리기 전에 하루 더 남겨둡니다. 화장실 모래가 발에 붙자 매트가 깔리고 물을 잘 마시지 않자 거실과 침실에 물그릇이 늘어납니다. 사람은 편의를 위해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변화의 출발점에는 늘 관찰된 고양이 행동이 있습니다. 먹는 시간, 자는 자리, 가구 사이의 통로, 비워둔 선반까지 고양이의 움직임에 맞춰 재배치됩니다. 이 과정에는 비밀회의도 정교한 조종 계획도 없습니다. 고양이는 그때그때 효과가 있었던 행동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고양이의 요구를 없애거나 생활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환경을 바꿨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집 전체가 고양이의 시간표와 이동 경로를 반영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양이에게 안전한 실내와 안정된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에게 접촉과 놀이, 예측 가능한 일상, 그리고 매일 반응해야 할 작은 사건을 제공했습니다. 둘의 거래는 곡물 창고보다 훨씬 복잡해졌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상대에게 효과가 있었던 행동이 남습니다. 새벽 4시의 침실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소리를 냅니다. 사람이 눈을 뜹니다. 고양이가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사람이 따라갑니다. 사료가 그릇에 떨어집니다. 고양이는 먹기 시작하고 사람은 다시 조용해진 집을 얻습니다. 고양이는 먹이라는 보상을 받았고 사람은 울음이 멈추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양쪽 모두 같은 행동을 더 빨리 시작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고양이가 사람을 훈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긴 역사를 보면 사람도 고양이를 바꿨습니다. 곡물 창고와 집을 내주고 안전한 새끼를 돌보고 사람 곁에서 살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개처럼 명령에 맞춰 전혀 다른 동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의 행동을 유지한 채 인간의 공간에 들어와 인간이 반응하는 소리와 거리와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양이가 비밀스럽게 인간을 조종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사람을 일방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을 훈련한 겁니다. 다만 새벽 4시에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는 쪽이 언제나 사람이라는 사실은 남습니다. 여러분, 집 고양이가 사람을 움직이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행동 하나만 남겨주세요.